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은 한밤중에 차갑고 적막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의 창백한 푸른빛이 경찰 중위 박지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가냘픈 이목구비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병상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고 몸은 호스와 바늘, 일정한 간격으로 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로 뒤덮여 있었다. 얇은 이불 아래는 생기 없는 육체였지만 그녀의 눈썹은 마치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 살짝 찡그려져 있었다. 격리실 밖에서는 하얀 진돗개 충성이 유리창에 호박색 눈을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그는 짖지 않았지만 목구멍에서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마치 청자의 가슴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깊었다. 내 다리는 팽팽하게 긴장하고 발은 웅크리고 발톱은 대리석 바닥을 살짝 긁었다. 몸은 살짝 떨리면서도 언제든지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이동호 경감은 목줄을 단단히 잡고 마치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듯 조용히 속삭였지만 충성의 시선은 병실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주인에 대한 그리움이나 걱정이 아니었다. 이건 다른 것, 오직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개만이 느낄 수 있는 예리한 직감이었다. 불과 12시간 전, 지연과 충성은 여전히 인천국제공항 화물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충성과 같은 특수임무견에게는 공기 중의 냄새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들어온 화물 검사 구역을 지나가다가 충성은 갑자기 멈춰 서서 등을 굽히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날카롭고 간결한 한 번의 짖음을 내뱉은 후 단단히 봉인된 금속 상자를 향해 돌진했다. 지연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충성의 눈만 봐도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몇 분 후 창고에서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짙은 하얀 연기가 모든 것을 덮었다. 사람들이 지연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고 관자놀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충성은 그녀 옆에 서 있었는데 털은 곤두서고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연기로 충혈된 눈에도 불구하고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병원에서 모두가 그녀가 안전하며 회복의 시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충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냄새 때문이었다. 강렬하고 따끔거리는 익숙한 화학 냄새, 폭발 전에 맡았던 그 위험한 냄새. 그리고 지금 그는 김남수라는 이름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서 같은 냄새를 맡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규칙적으로 병실에 드나들며 링거액을 교체하고 기계를 조정하고 지연의 차트를 작성했다. 그가 병상에 가까이 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 박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모니터의 삐 소리가 더 빨라졌다. 충성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발 내리덮고 키 큰 의사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의사나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본능이 모든 프로토콜을 무시하게 했다. 동호는 눈썹을 찡그리며 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이 개가 왜 이러죠? 보통은 이런가요? 막 다가온 사람은 3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일해온 젊은 내과 의사 송미영이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충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만 그래요. 동호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김남수 의사가 가까이 갈 때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의사요? 그녀가 빠르게 물었다. 김남수 의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어제 밤 근무를 위해 새로 전근 온 사람이요. 미영은 고개를 들었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저는 3년 동안 이 병동에서 일했지만 그 이름이나 얼굴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호는 가만히 서서 약물 트레이를 든 김남수 의사가 병실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바로 그때 심장 모니터에서 길고 높은 경보음이 울렸다. 충성이 벌떡 일어나 동호의 손에서 목줄을 세게 당기며 뛰어올랐다. 그의 짖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고 경고와 고통이 가득했다. 그 소리는 지연이 작년 공항을 통한 폭발물 밀수 조직을 해체했던 작전에서 들었던 소리였다. 총성이 울리기 몇 초 전의 그 소리. 충성은 적을 감지했고 이번에는 명령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충성은 더 이상 낮게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이제 그의 근육은 수축되었으며 흰 가운을 입고 약물 카트를 복도 끝으로 서둘러 밀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목줄은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위협을 인식한 특수 임무견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남수 의사는 뒤돌아보았고 그의 시선이 지연이 누워있는 병실창을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에 충성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풀씨에 의심받은 의사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자신이 발각됐음을 깨달았을 때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스쳐 지나 사라졌다. 하지만 충성은 그 적의와 두려움 그리고 익숙함을 보았다. 그 화학 냄새, 그 자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연기가 퍼지기 전 C구역에 있었다. 충성은 이제 명령이 필요 없었다. 그는 바람을 가르는 화살처럼 질주했다. 목줄이 동호의 손에서 빠져나가 그가 균형을 잃고 거의 의자에 부딪힐 뻔했다. 충성, 이리 와. 동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복도 전체가 충성에 달리는 발소리로 진동했고 그는 방금 돌아서 도망치는 사람을 쫓고 있었다. 간호사와 환자들의 놀란 외침이 울려 퍼졌다. 마른 체구의 흰 그림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아래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금속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성은 이미 도착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한순간에 그는 다리 근육을 조이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겨우 닫히는 문 사이로 그의 큰 몸을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통과한 그를 복도에 남겨진 사람들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뒤에서 미영 의사가 소리쳤다. 보안, 긴급 엘리베이터 잠금. 저 사람은 우리 의사가 아니에요. 동호가 일어서서 무전기를 꺼내며 급하게 말했다. 남자 40대, 흰 가운, 김남수라는 가짜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특수임무견이 엘리베이터에서 추적 중입니다. 즉시 3층에서 지하까지 모든 층을 봉쇄하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구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가짜 의사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충성에 빠르지만 통제된 호흡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남자는 뒤로 물러나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비상정지 버튼이나 무기로 쓸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충성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시선은 목표물에서 떼지 않았으며 자세를 낮추고 꼬리를 약간 구부렸다. 지연이 훈련시킨 대로 서두르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적이 진짜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기계실이 있는 지하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남자는 뛰쳐나갔다. 하지만 세 걸음도 채 떼기 전에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급한 짖음이 이어졌다. 충성이 달려와 몸무게 전체를 사용해 남자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뜨렸다. 비명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고 마치 경보음처럼 보안 요원들을 현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진돗개가 발각된 침입자의 팔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빨은 남자의 손목에 물려 있었고 하얀 장갑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남자를 뒤집어 이름표를 떼었다. 플라스틱 아래에는 김남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진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 신분증은 지방병원의 내과 의사의 것이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가짜 신분증 외에도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과 이상한 기호, 꼬인 이중 나선 형태의 문신이 그려진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 공항에서 체포된 밀수업자의 팔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문신이었다. 그날 충성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남자와 모든 탈출로 사이에 서서 막았다. 동호가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이 훈련시킨 개가 이렇게 무서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충성은 자신의 주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이겼다. 모든 것이 가짜 의사가 체포되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끌려나갔을 때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충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코는 계속해서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뭔가 아직 맞지 않는 게 있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 지연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호흡은 더 규칙적으로 변했다. 모두가 안도했다. 충성만 빼고.
그는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귀는 아래로 접혀 있었다. 그러나 이건 긴장을 풀어서가 아니라 매우 작고 희미한 무언가를 듣고 있어서였다. 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있는 방 구석에서 나는 작은 가느다란 소리. 미영 의사는 그때 그날 배부된 약물 기록을 확인하며 앉아 있었다. 밤새 지연에게 투여된 약물 목록을 보자 그녀의 눈이 찡그려졌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 원래 처방은 하나였지만 가짜 의사가 매우 교묘한 필체로 은밀하게 용량을 변경했다. 충성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냉장고에 다가갔다. 코를 아래쪽 가장자리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멈췄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명확하고 단호한 동작. 동호는 즉시 이해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가 말했고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미영 의사도 즉시 다가왔다. 그녀는 기술자를 불러 냉장고의 후면 패널,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열게 했다. 금속 커버가 제거되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안에는 밀봉된 비닐봉지가 냉각 라인과 전선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색도, 냄새도 없는 액체가 담긴 3개의 시험관이 있었다. 라벨도 없고 출처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 병의 입구에는 공항의 밀수아의 팔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꼬인 이중 나선 형태의 기호가 찍혀 있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동호가 속삭였다. 우연이 아니야.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어. 그녀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미영 의사는 즉시 사진을 찍어 병원 경영진에 보고서를 보내고 동시에 약품 창고 전체를 봉인했다. 중환자실로 가는 모든 복도에는 부드러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고 보안 요원이 상주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에서 전화가 계속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다. 또 다른 환자가 새로 들어온 배치의 약을 주사한 후 발작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 모든 분리된 단서들이 피투성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완전히 의식을 찾지는 못했지만 몸을 살짝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살짝 움직였다. 충성은 즉시 다가가 코를 그녀의 떨리는 손에 가볍게 대었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충성의 목덜미를 반사적으로 잡았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싸우는 자의 소리였고 그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소리였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와 지연 사이에는 말없는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었다. 박복도에서는 어둠이 형광등의 창백한 빛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병원 안에 누구도 개의 직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충성은 단순한 네발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무기였고 동료였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조용한 야간 경비원이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밤중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길게 이어지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부산대학교 병원 내부 엄격하게 경비되는 중환자실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위험이 아닌 기억이. 주미지연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끊어진 영화가 완전하게 되감기되는 것처럼 장면 하나하나가. 그리고 충성은 바로 옆에 서서 머리를 살짝 숙이고 귀를 그녀의 무거운 호흡에 맞춰 아래로 접고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한 번도 자신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미영 의사는 조용히 지연의 개인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오래된 문서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가득했다.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을 해결한 두꺼운 성취 기록을 가진 장교이지만 계속해서 그녀의 전문 영역 이상의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상관의 손으로 쓴 메모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국제의료 지원 물품에 대해 질문했다. 다른 더 깨알 같은 글씨는 5년 전 종결된 보류 화물 운송 사건 연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영은 천천히 글자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고 고개를 들어 충성을 바라보았다. 걔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지연 곁에 앉아 마치 자신과 대화하듯 조용히 물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었죠? 언니는 뭔가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지연의 얼굴이 살짝 움찔하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충성이 다가와 침대 옆에 누워 머리를 지연의 늘어진 팔에 기대었다. 그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조용한 여정 내내 해왔던 것처럼 거기 있었다. 그리고 기억이 열렸다. 6개월 전 인천국제공항의 늦은 밤, 천둥 같은 비가 창고의 금속 지붕을 수천 개의 바늘처럼 땅을 뚫고 내리쳤다. 지연은 화물검사실 뒤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충성은 책상 아래 누워 조용히 코를 골고 있었고 습한 공기에도 그녀는 노랗게 변한 종결됨, 증거 불충분이라고 표시된 오래된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것은 5년 전 유럽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의료 장비가 등록되지 않은 활성 성분이 발견되어 일시적으로 보류된 사건이었다. 파일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형사 증거를 찾지 못함,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통과. 하지만 보고서의 한 가지가 그녀의 증거를 오싹하게 했다. 짧은 설명 한 줄, 확인되지 않은 화학 냄새, 접촉 시 두통. 그녀는 그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다. 바로 충성이 최근 폭발해서 미친 듯이 반응했던 그 냄새였다. 파일 앞에 앉아 지연은 3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나는 대답이 없는 상관에게, 하나는 부서 내 연락책에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름 없이 물음표 기호로만 저장된 번호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화면은 신호 오류를 표시했다. 그때 충성이 갑자기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연은 올려다보았고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검은 SUV를 보았다. 헤드라이트가 순간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일어나 파일을 가슴에 꼭 안고 복도로 빠르게 걸어 나갔다. 하지만 직감이 그녀를 사무실로 돌아가게 했고 그녀는 파일을 바닥 아래 금고에 숨기고 오직 그녀와 충성만이 아는 암호로 잠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와 유리창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충성은 놀라서 일어섰고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지연은 살짝 신음하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미영 의사는 즉시 다가 맥박을 확인했고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녀가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충성은 더 가까이 다가가 코로 지연의 손을 건드렸다. 그 손은 약했지만 떨리더니 충성의 목덜 밑털을 살짝 잡았다. 세게 잡지는 않았지만 분명했고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지연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서 기억들이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화학 냄새, 문신 기호, 병원 복도, 가짜 의사. 그녀가 6개월 동안 추적해온 비밀, 그림자 속의 인물들. 모든 것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충성이 있었고 충성은 단 한 발자국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다. 부산의 하늘이 막 저물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해 부산대학교 병원을 희미한 물 장막으로 덮었다. 중환자실 안에서 공기는 거의 끈적하게 느껴졌다.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충성만이 완전히 정신이 맑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더 이상 지연의 손에 머리를 기대지 않고 고개를 들고 귀를 고추세웠다. 코는 마치 숲에서 사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기를 맡았다. 지연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병원은 보안을 강화했다. 그녀의 방은 봉인되었고 보안 요원들이 계속 지켰다. 충성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명을 질렀다. 천장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였고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방 전체가 어두워졌다. 보조 발전기가 켜졌지만 불빛은 마치 기름 램프처럼 희미하고 약했다. 복도 끝에서 자기 잠금 시스템이 동시에 작은 딸깍 소리를 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충성의 귀에는 들렸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지연을 향해 물러나 그녀의 침대 앞을 막았다. 발소리가 천천히 확실하게 전혀 서두르지 않고 다가왔다. 그리고 차가운 칼날 같은 목소리가 방문에서 들려왔다. 여전히 예리하군 충성.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박주영 대령, 인천국제공항 보안대 사령관, 1년 동안 지연의 직속 상관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얼굴은 차갑고 눈은 깊숙이 침잠해 있었으며 시선은 계산적이었다. 그는 방금 레인코트를 벗었고 그 아래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낯선 사람들이 따라왔다. 이름표도 없고 한 명은 의료 가방을, 다른 한 명은 주사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우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박대령이 마치 사무적인 회의를 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만 하면 돼. 충성이 크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목덜미의 털이 칼날처럼 곱게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번쩍였고 주사기를 든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비켜. 한 명이 칙 소리를 냈다. 그냥 개잖아. 박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이 개는 한 부대가 2달이나 조사해야 겨우 정리할 수 있었던 일에 개입했고 이제 또 냄새를 맡고 말았지. 폭도에서 동호는 저녁을 먹고 방금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천둥 소리와 잠금 장치에서 나는 삐 소리를 듣고 즉시 의심스러워했다. 그는 무전기를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다. 내부 네트워크가 끊겼다. 방 안에서 충성은 신호를 기다렸다. 지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한쪽 귀가 이불 아래에서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 리듬을 세고 있었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열렸다. 순간이었지만 충성에게는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울려 퍼지는 으르렁거림과 함께 충성은 주사기를 든 남자를 향해 뛰어올랐다. 그는 소리칠 시간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충성의 발톱이 방탄조끼를 세게 긁었다. 이빨은 그의 팔에 박혔고 주사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지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팔에서 링거를 뽑았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달궈진 강철처럼 강했다. 그녀는 커튼봉을 잡아 다가오는 2번째 남자를 세게 내리쳤다. 남자는 어깨에 타격을 입고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박대령은 뒤로 물러서며 총을 꺼냈다. 그러지 마세요, 대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동호가 뛰어들었고 뒤로는 미영 의사와 시제 보안요원 2명이 따라왔다. 그들은 침입자들의 계획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박대령은 총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넌 너무 고집이 세, 지연아.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충성이 뒤에서 그를 향해 돌진했다. 이번에 그는 팔이 아니라 높이 뛰어올라 40kg의 체중 전체를 그의 가슴팍에 부딪혀 그가 빗나가게 쏘게 했다. 총알은 모니터에 박혀 불꽃을 튀겼다. 충성은 총을 든 손을 물어 바닥에 고정시키고 위협적으로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박대령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비명을 질렀다.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에게 맞서는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동호는 그를 노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너 혼자야. 지연은 무릎을 꿇고 충성을 안았다. 그는 물고 싸운 것에 지쳐 약하게 낑낑거렸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잘했어. 또 한 번 날 지켜줬구나. 병원 밖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적색과 청색 불빛이 비 내리는 밤을 밝혔다. 내무부와 보건부의 특수부대가 소집되었다. 밤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멈추고 비도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특별 중환자실에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따뜻했다. 몇 시간 전에 이곳이 실제 전장이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연은 옆으로 누워 눈은 완전히 맑았다. 상처는 조심스럽게 붕대로 감겨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녀는 옆을 보았다. 충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머리를 그녀의 베개에 기대고 호흡은 규칙적이었으며 등은 진정한 보디가드처럼 침대에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고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영 의사가 방에 들어와 손에는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막 인쇄한 새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눈은 밝게 빛났다. 지연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충성도 즉시 함께 일어섰다. 마치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처럼. 지연 언니. 미영이 속삭이듯 말했다.
언니의 혈액검사 결과 사본을 받았어요.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보건부가 승인한 약물 목록에 없는, 심지어 한국의 어떤 의학 데이터베이스에도 나타난 적 없는 활성 물질의 농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실험약이야. 지연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병원을 생물학 무기 위장 테스트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한 곳만이 아니에요? 미영이 이어 말했다. 그녀는 병원 이메일로 30분 전에 도착한 익명의 이메일에서 인쇄한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을 기부받은 지방병원들의 목록이 있었다. 최근 3개월 동안 특별 통관된 수백 개의 의료 화물을 보여주는 공항 내부 정보도 있었다. 동호도 이때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평복을 입고 내무부 배지를 탄 남자, 내무부 방첩대 책임자인 정준호 소령이 따라왔다. 그는 두꺼운 파일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안녕하세요, 박중희님. 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충성은 우연히 2년 동안 감시해온 네트워크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격 작전을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그녀가 6개월 동안 마음에 품었던 모든 의문들이 갑자기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신비한 화물들, 갑자기 전근된 동료들, 아무도 다시 건드리지 않는 종결된 파일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박 대령은요? 그녀가 물었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내무부로 이송 중이고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정소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중간급에 불과합니다. 그 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자에 숨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계산의 침묵이었다. 지연은 충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다음 전투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똑바로 서 있었다. 우리는 당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정소령이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단단했다. 증인으로, 미끼로, 우리가 그들을 알고 증거가 있으며 반격할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미영 의사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거절하셔도 돼요. 언니는 방금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으셨어요. 지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충성을 향해 돌아서서 그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젯밤 전투에서 생긴 작은 상처가 있는 곳을.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을 조이게 하는 침착함과 충성심을 보였다. 아니요. 지연이 대답했다.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위험의 냄새를 맡은 첫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소령은 미소를 지었다. 충성은 똑바로 서서 크게 숨을 쉬었고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밖에서는 하늘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지만 인천국제공항의 가장 낮은 층, 국제 화물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특별한 의료 화물이 막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보안 게이트 뒤에서 다른 한 쌍의 눈도 크게 뜨고 있었다. 반격은 준비되었지만 이번의 적은 지현과 충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의 암살 시도 이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실패한 암살 시도에 대한 소식은 부서 내에 빠르게 퍼졌지만 널리 공개되지는 않았다. 언론은 단지 수사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라고만 알았다.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더 정확하게는 아무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 사건은 조용히 한국의 의료 통제와 공항 보안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2주 후 특별부처 간 조사팀의 임시본부에서 지연은 단정하게 짧게 자른 머리와 여전히 창백하지만 익숙한 차가움을 되찾은 눈빛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오래된 K라인 유니폼은 내무부에서 특별히 그녀와 충성을 위해 설계한 가볍고 더 유연한 새로운 진한 회색 전투복으로 대체되었다. 충성도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갖추었다. 그는 옆구리와 목을 보호하는 층이 있는 새로운 전술조끼를 입고 위치 추적기와 냄새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들어선 그 밤처럼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연을 힐끗 보기만 해도 그의 꼬리는 살짝 흔들렸다. 전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일한 신호. 정소령이 회의를 시작했다. 화면에는 중국에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의료 지원이나 테스트 장비를 통해 한국으로 미립국하는 전아시아 규모의 밀수 조직 연결망이 표시되었다.
지도 위의 각 빨간 점은 시험약을 받은 병원이었고 지도 중앙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된 것은 프로젝트 실험 42B라는 코드명이었다. 우리는 11개의 핫스팟을 확인했습니다. 3개의 국제공항, 4개의 중앙병원, 그리고 보건부의 감독밖에 있는 2개의 생물학 연구시설을 포함합니다. 정소령이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연이 말했고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공모자들은 업계 내부에 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충성이 이 특별 작전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공개적이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지연은 충성을 바라보았고 그는 이미 준비가 된 것처럼 바로 앉았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2달 후 항구 도시 부산의 김해국제공항에서 새벽 3시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다. 시 화물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상하이에서 막 들어온 컨테이너줄을 비추고 있었다. 모두 생물학 검사 장비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보호복을 입은 남자들 그룹이 조용히 봉인을 풀고 있었다. 카메라도 없고 검사관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충성과 같은 특수 임무견이 있을 때는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창고 맨 끝에서 소리 없이 충성이 나타났다. 짖음도 으르렁거림도 필요 없이 그의 존재만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한 발 물러서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빼기도 전에 지연이 뒤에서 달려들어 그를 땅에 눌렀다. 국가안보부,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가 선언했다. 여러분은 불법 밀수와 생물학 실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몇 분 안에 화물창고는 완전히 통제되었다. 충성은 모든 구석을 수색하며 앞장섰고 그의 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2주 후 내무부 본부에서 지연은 전체 부서 앞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끄러운 박수갈채나 TV 카메라는 없었다. 이것은 오직 소수만 알 수 있는 업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메달 표창,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여전히 평온한 충성이 있었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엄숙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휴가를 좀 가고 싶으세요? 의식이 끝난 후 정소령이 물었다. 지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충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요, 그들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의 옥상. 미영 의사가 예전에 만든 작은 정원은 이제 지연과 충성이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돌아올 때마다 자주 찾는 휴식처가 되었다. 멀리서 태양이 빌딩들 뒤로 지고 있었고 석양의 빨간빛이 하늘 전체를 불꽃색으로 물들였다. 지연은 돌 의자에 앉았다. 충성은 옆에 누워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얹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목에 있었고 특별히 설계된 새조끼를 부드럽게 만졌다. 조끼에는 경찰 로고 옆에 작은 글씨로 충성 7호 특수대응부대라고 쓰여 있었다. 지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3개로 바꾸지 않냐고 물어. 어떻게 간결하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만약 그들이 너를 엘리베이터에서 가짜 의사를 물어뜯는 모습 쪼글기 위해 지친 척하는 모습을 봤다면 이해했을 거야. 충성은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낮게 낑낑거렸다. 그는 모든 말을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목소리, 호흡, 그리고 주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심장 박동을 이해하면 됐다. 그를 그저 태역할 개가 아니라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전사로 본 유일한 사람.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며 불빛이 유성처럼 깜빡였다. 지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가 곧 다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충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고 지연이 일어섰을 때 그도 함께 일어섰다. 부를 필요도 목줄도 필요 없었다. 이 나라의 어딘가 어둠 속에서 다른 화물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이름들이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으며 뒤에 숨은 자들은 아직 모든 카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도시 한가운데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철 심장을 가진 한 사람, 호박색 눈과 예민한 코, 그리고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가진 한 짐승. 그리고 이 두 영혼이 함께 걸을 때 어둠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국경의 바람은 도시의 바람과 다르다. 그것은 건조하고 차가우며 먼지와 오래된 화약 냄새가 섞여 있다. 지연이 늦가을 말에 경기도 파주의 검문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가 처음 느낀 것은 거친 기후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침묵이었다. 보통 밤낮으로 분주한 국경 검문소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충성은 그녀보다 먼저 차에서 내렸다. 세조끼는 여전히 인천공항 화학창고에 접근했을 때에 타는 플라스틱 냄새가 약간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발이 콘크리트에 닿자마자 코는 즉시 땅을 맞기 시작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젊은 경찰관 이성민 중위였고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 누나, 저희가 이상한 컨테이너를 발견했는데 운전사가... 성민이 망설였다. 죽었어요? 중독? 지연이 빠르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검문소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징후도 없었다. 심장마비, 상처 없고 독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칼자루 없는 칼날만 있었고 거기에는 이상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연은 충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칼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고개를 들고 있었다. 현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싱가포르에서 온 표시가 있는 짙은 파란색 컨테이너가 검문소 뒷뜰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구름은 국경숲 전체를 덮은 담요처럼 두껍게 깔려 있었다. 트럭 운전석에선 창문이 닫혀 있었다. 지연은 충성에게 신호를 보내 기다리라고 했다. 그녀는 차문을 열었고 가장 먼저 그녀의 코를 강타한 냄새는 밀랍이었다. 피도 부패도 아닌 타는 초와 같은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지만 무언가 다른 것과 섞여 있었다. 매우 이상했다. 운전자는 50세 정도의 남자로 배송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두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목에는 조임의 흔적이 없었지만 오른손에는 약 15cm 길이의 칼날을 꽉 쥐고 있었다. 손잡이는 없고 날카롭게 갈린 금속 조각에는 역 S자 모양의 작은 원으로 둘러싸인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검시관은 불렀어요? 지연이 물었다. 네, 하지만 터널 붕괴 사고 때문에 금촌 검문소에 발이 묶였대요. 지연은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고 지역 코드도 없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단 한 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원품이 아니다. 이건 메시지다. 함께 첨부된 것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에이녹슨 금속 지붕을 가진 건물이 울창한 숲 한가운데 있었다. 좌표도 시간 표시도 없었다. 충성이 낮게 으르렁거렸고 길을 쫑긋 세웠다. 지연은 돌아보았다. 넌 벌써 봤지 그렇지? 지연이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가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당직 장교의 임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데이터는 그곳이 캄보디아 국경 근처 고성 지역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곳은 한때 전쟁시대의 용병들의 비밀 실험실이 있다고 소문났던 곳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파일을 열었다. 묻혀진 사건 하나. 코드 AO42B는 정소령이 그녀에게 보여준 작전 지도에 있던 바로 그 코드였다. 이 코드는 한때 혈액을 통한 행동 변화 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희생자들은 보통 공격받은 흔적이 없었지만 뇌는 죽기 전 극도로 높은 세로토닌 수치를 기록했다. 일종의 극도의 공포로 인한 죽음.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아침에 본 운전사의 크게 뜬 눈을 보았다. 충성은 여전히 책상 밑에 누워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기대고 있었지만 자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고 창문 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의 국경. 새벽 2시 20분. 달이 반짝이고 숲은 조용했다. 지연은 목에 두건을 감싸고 가벼운 배낭, 소음기가 달린 총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충성은 바로 옆에 있었고 흑빛 위장 조끼를 입고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들은 순찰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밀수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오래된 길을 따라갔다. 이제는 짓밟힌 풀자국과 쥐똥과 디젤 냄새만 남아있었다. 이것은 지연이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첫 번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내부 회의를 하는데 최소 3주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3주는 실험실 전체와 그 안의 모든 희생자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국경에 도달하자 그들은 멈췄다. 말라버린 흙길을 가로지르는 녹슨 절조망이 한 줄 있었다. 그녀는 철제 커터를 사용하지 않고 열쇠를 꺼내 백양나무 뒤에 숨겨진 오래된 자물쇠를 열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와 오래된 친구가 함께 순찰을 돌 때 남겨둔 것. 그 친구는 이제 신비한 임무에서 실종되었지만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은 북한 영토 18km를 숲길로 통과했다. 전기도 신호도 없이 오직 곤충 소리와 셔츠 칼라를 통해 스며드는 차갑고 습한 공기만 있었다. 충성이 앞장섰다. 그가 멈출 때마다 지연도 멈췄다. 그가 고개를 기울여 소리를 들을 때 그녀는 총을 뽑을 준비를 했다. 새벽 5시경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그들은 사진에 표시된 지역에 도달했다. 비 낮은 언덕 2개 사이에 숨겨진 움푹 패인 땅. 사진에서 본 대로 녹슨 철제 지붕이 있는 창고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 사람 냄새도 숨소리도 없었고 공기는 마치 이곳이 오랫동안 버려진 것처럼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주변 땅은 새로 파헤쳐져 있었고 트럭 자국, 발자국, 그리고 피냄새가 있었다. 충성은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그의 코는 격렬하게 벌렁거렸고 등은 구부러졌지만 그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 지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물러서는 거야? 충성은 작게 낑낑거렸다. 이것은 매우 드문 소리였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피냄새가 있지만 시체는 없고 곤충도 없고 부패도 없었다. 그녀는 금속 벽에 귀를 대고 안에서 작은 발전기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누군가 안에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글록을 꺼내 충성에게 뒤에서 지원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1, 2, 3. 그녀는 문을 차고 들어갔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 긴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머리 없는 시체가 있었다. 피는 없고 오직 메스로 깔끔하게 절단된 선들만 있었다. 테이블 주변에는 프랑스어로 라벨이 붙은 수십 개의 화학약품병이 있었고 대부분 신경반응 실험 단계 3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검은 잉크로 갈겨 쓴 AO42B.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곳은 불법 인체 실험 시설이었고 그들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충성이 한번 긴장된 소리로 짖기 시작하더니 낑낑거리며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귀는 납작하게 누워있고 털은 곤두서 있었다. 지연은 문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밖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숲에서 높은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 인공적인 소리, 초음파 휘슬. 충성은 뒤로 물러났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왜 그래? 지연은 재빨리 그를 껴안았다. 짧은 순간 지연은 진정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 소리는 경찰견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창고 밖에는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많은 그림자. 밀수업자도 아니고 국경 수비대도 아니었다. 용병들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군대 배지도 없고 소음이 없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지연은 총을 꽉 쥐었다. 너는 싸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충성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고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마음속으로 그녀는 알았다. 이번에는 지원이 없다. 백업 계획도 없다. 오직 그녀 자신과 처음으로 물러서야만 했던 충직한 동물뿐. 하지만 어쨌든 지연에게는 여전히 탄창 하나와 살아남을 이유가 있었다. 암흑의 숲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 충성을 눌렀고 급한 숨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그의 가슴에 댔다. 그녀는 그의 떨림을 분명히 느꼈다. 그들이 함께한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초음파 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파동으로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주파수를 조정하여 늑대의 본능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눈은 탈출구를 찾아 창고를 훑었다. 유일한 출구는 뒷문으로 먼지와 나무 뿌리로 덮인 돌 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개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이마를 충성의 이마에 댔다. 내 말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떨렸다. 네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지금 네가 쓰러지면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구할 수 없어. 충성은 약하게 낑낑거렸고 눈은 흐릿했다. 그녀는 갑자기 그 소리가 단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창고 문에서 매우 작은 소리가 들렸다. 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였지만 총성은 없었다. 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조하고 너무나 익숙했다. 지연은 총을 내렸다. 너를 쏘고 싶지 않아, 지연. 그는 잘 모르겠어. 그녀는 재빨리 돌아섰고 오래된 전구의 희미한 빛이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거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강태우 대위, 한때 그녀의 동료이자 3년 전 레드미네랄 작전에서 그녀의 지휘관이었던 사람. 그녀와 함께 라오스의 불법 채굴 캠프에 침투했던 사람. 광산 동굴에서의 폭발 후 실종되어 전사로 선언된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검은 갑옷을 입고 소음기 달린 총을 들고 낯선 외국 특수부대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지연이 목이 메어 물었다. 살아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사람이 아니야. 네 적도 아니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배신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총은 여전히 내리지 않았다. 넌 깨끗한 정의 시스템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니? 지연?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가면일 뿐이야. 충성이 약해 으르렁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발톱은 콘크리트 바닥을 약하게 긁었다. 그만, 지연이 화가 나서 말했다. 시민들에게 생물학 실험을 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 이상을 들먹이지 마세요. 태우는 침묵했고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지연이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의 부서가 용산에서 비슷한 실험을 허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된 약을 복용한 후 제정신을 잃었는지 알아요? 실종된 파이들이 누구 때문인지 생각해봤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일부는 쏘고 싶었고 다른 일부는 알고 싶었다. 진실이요? 난 당신의 과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탈출구가 필요해요. 저와 충성을 위한. 태우는 충성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한번 남삼 광산에서 나를 구했어. 기억해? 그때 그가 독가스를 감지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손을 꽉 쥐고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신은 그에게 빚이 있어요. 태우는 그녀를 보고는 총을 내렸다. 탈출구가 하나 있어. 창고 뒤 터널, 언덕 아래 돌이 많은 계울로 연결돼. 하지만 그들이 이곳을 싹 쓸기 전에 5분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다시는 도울 수 없어. 그는 그녀에게 작은 유리병을 던졌다. 개를 위한 항음파제. 왼쪽 귀에만 넣어, 오직 왼쪽 귀만. 그리고 태우는 마치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충성을 등에 업고 등을 구부리고 젖은 터널을 한 걸음씩 걸었다. 왼손으로는 총을, 오른손으로는 차가운 돌벽을 잡았다. 그녀는 약물을 그의 왼쪽 귀에 떨어뜨렸다. 몇 분 후 충성은 약하게 낑낑거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눈이 다시 밝아졌으며 근육이 긴장되었다. 우린 아직 죽지 않았어. 지연이 속삭였다. 그들 뒤에서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이 오래된 창고를 밝게 비추었다. 지연과 충성은 달렸다. 이번에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돌아가서 살아있는 배신자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국경에서 탈출한 지 3일 후 지연과 충성은 돌개울에서 푸번 국도까지 은밀한 길을 따라갔다. 이들의 모습은 생존자들의 모습이었다. 한 명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들은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잘못된 신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발각될 것이다. 이제 지연은 기밀 정보 유출 및 불법 국경 월경 용의자 명단에 올랐다. 충성은 K라인 부서에서의 활동 권한을 박탈당했다. 이유는 특수 위험 환경에서의 통제력 상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겨온 시스템에 의해 외면당했다. 그들은 지역 농부의 낡은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밤새 옛 집결지로 향했다. 통풍동물병원, 한때 내부 K라인 훈련센터였던 곳. 하지만 지금은 버려져 있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표지판은 색이 바랬으며 내부에는 오래된 냄새와 시간의 먼지만 남아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3년 전 충성은 레드 아이 프로젝트라는 조사에서 프랑스인 용의자의 팔을 물었다. 그 물린 자국이 샘플링되고 DNA가 대조되었다. 그리고 그 후 사건 파일은 대사관의 개입을 이유로 급히 종결되었다. 지연은 믿지 않았고 충성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암호화된 개인 노트북을 열고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온 충성의 오래된 파일 사본이 있는 USB를 꽂았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보관한 물린 자국의 3D 스캔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확대하여 이빨 각도와 깊이를 분석했고 충성이 물었던 부드러운 살점 부분에 화학열로 새겨진 문자 조각이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잉크를 포함하는 인공 조직 물질이었다. 특정 열 주파수와 습도가 결합될 때만 표시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빛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고 기호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좌표였고 그 좌표는 강원도의 비밀 의료 저장시설로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간 협력으로 PTSD 치료제 실험센터였지만 어떤 조직이 운영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건물이 3년 전 태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장소의 위성 사진과 90%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지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충성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천을 풀고 그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충성은 약하게 낑낑거렸지만 아픔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말은 필요 없었지만 완전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이번에 죽는다면 적어도 우린 체스판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죽을 거야. 그녀는 오래된 제복을 다시 입었다. 배지는 없고 어깨에는 의료 가방, 소음기가 달린 총, 그리고 발 옆에는 유령처럼 조용한 충성이 있었다. 그의 등에 그녀는 망에 연결되지 않은 기계식 배터리로 작동하는 구식 카메라를 달았다.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녹화된 영상이 그들의 증언이 될 것이다. 황혼이 내릴 때 그들은 조용히 설악산을 넘어 91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상서급으로 가는 시골길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고구마 밭과 무인 오래된 경비초소만 남아 있었다. 실험 건물은 시간이 잠식한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나타났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왔고 카메라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문 옆에는 AOSA-B 로고가 있었다. 충성이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이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금속 냄새, 화학물질 냄새, 그리고 죽었지만 여전히 공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냄새. 지연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이번에는 내게 영장이 필요 없어. 지금부터 정의는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과 4발 전사의 손에 달려있어. 두 사냥꾼,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나아갈 이유가 있는 두 사람이. 밤이 상서급의 시골을 덮었다. 들판은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오직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와 땅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전기 소리만 있었다. PTSD 실험센터 건물은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흉터처럼 숨어 있었다. 지연은 몸을 낮게 구부려 땅에 바싹 붙였고 이끼 낀 콘크리트 벽에 등을 붙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벼운 배낭이 있었고 그 안에는 총, 칼, 신호 수신기, 그리고 몇 분간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화 화합물이 든 작은 연막 캔이 있었다. 충성은 바로 옆에 누워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얹고 있었지만 자지 않았다. 그는 낑낑거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코는 마치 공기 중에 분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듯 계속해서 움직였다. 계획은 단 하나였다. 침입, 촬영, 절수. 만약 계획이 잘못되면 그들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팀도 상사도 특권도 없이 오직 지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2개의 고요한 그림자만 있었다. 입구는 높은 흙더미 뒤에 있었고 버려진 닭장 지붕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썩은 갯짚을 당겨내자 지연은 갓 기름칠된 땅에 묻힌 철문을 발견했다. 누군가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 그녀는 태우가 탈출할 때 던져준 기계식 전자키를 꺼냈다. 한 번 긁자 문이 열렸고 계단은 차갑고 화학물질 냄새가 가득한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희미한 형광등이 공간을 비추었지만 발소리는 없고 오직 공기 정화 시스템에서 나는 전기 소리만 있었다. 그들이 3층에 도달했을 때 충성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연은 이해했다. 아래층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4층, 하얀 복도, 반짝이는 바닥, 일련의 두꺼운 철문에는 A1, A2, A3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그분들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자가 아닌 희생자들. 지연은 A4 방문의 작은 유리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안에는 남자 하나가 누워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고 목과 손은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전극이 머리에 직접 꽂혀 있었고 전선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EEG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그는 뭔가 중얼거렸고 눈은 문을 똑바로 보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오직 입만 움직였다. 그녀는 읽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이 막혔다. 지연은 어깨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각 방, 각 장비,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이들은 매우 젊었고 여성도 있었으며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년도 있었다. 참백한 피부, 공허한 눈, 그리고 그때 내부 방송 시스템을 통해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연 중위님. 예상보다 일찍 오셨군요. 그 목소리, 태우의 목소리. 메아리 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분명히 통제된 목소리. 계속 촬영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시스템은 이제 너무 넓고 깊어졌고 당신은 너무 홀로 남았습니다. 지연은 총을 꽉 쥐었고 충성이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복도 끝 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큰 방이 나타났다. 밝은 흰색 조명, 텅 비어있지만 방 중앙에 일방 거울이 서 있었다. 거울 뒤에는 밀폐된 제어실이 있었고 모니터는 전체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 안에 태우가 앉아 있었다. 갑옷을 입고 헤드셋을 끼고 두 손가락 사이에 반쯤 탄 담배. 그의 눈은 그녀의 모습을 비추는 카메라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산 폭발에서 내가 죽은 것이 사고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건 세례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졸에서 체스 플레이어로. 지연이 소리쳤다. 당신은 인체 실험을 하는 자들 편에 섰군요. 아니, 나는 인간이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생물학적 데이터일 뿐이란 것을 이해하는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요? 우리 정부는 나보다 훨씬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을 뽑아 유리에 발사했지만 총알은 튕겨나왔다. 총알은 밖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지연 씨. 태우가 말했다. 여기서는 오직 통제만이 힘입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제어실 뒷문이 열리고 용병팀이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충성이 앞으로 달려가 선두에 있는 자의 손을 물었다. 지연은 연막탄을 던지고 충성을 끌어당겨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우회로도 없이 오직 내부 지도에 Sea Vault라고 표시된 마지막 5층만 남아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은 태우가 앉아있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다. 지연과 충성은 뛰어내려갔고 그들의 그림자는 연기와 경보음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는 총성이 시작되었지만 앞에는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가 있었다. 5층 Sea Vault. 지연 앞에 강철문은 거의 3m 높이로 이름표도 번호도 없이 오직 생체 인식 잠금 장치가 있었다. 살아있는 지문을 인식해야만 열리는 종류였다. 그들 뒤에서 총알 소리가 여전히 울렸지만 충성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문을 응시했고 이것이 임무가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지문 스캐너에 손을 대었다. 빨간불. 그녀는 카드를 꺼내 특별 접근 권한으로 열려고 했지만 그것도 거부되었다. 화면의 주요 키, 강태우 ID 002 알파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꽉 쥐었다. 태우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여기서는 오직 통제만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연은 충성을 방구석으로 밀고 숨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복발음을 들어도 돌아오지 마. 철수하라는 명령이야, 알겠니? 충성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물러섰고 눈에는 반항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휘관의 엄마의 전우의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지막 명령,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철수. 지연은 3층으로 다시 달려 올라갔다. 연기 가득한 복도와 쓰러진 사람들 사이를 통과했다. 그녀는 유리방을 지나 태우를 찾았다. 그는 제어실에서 서버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하고 있었고 곁에는 여전히 총이 있었다. 멈춰요, 태우 대위. 지연이 헐떡였다.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끝내러 왔어요. 태우가 돌아섰다.
눈은 피로 가득했지만 맑았다. 당신은 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를 무너뜨려도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난 그저 마지막 문을 열면 돼요. 태우가 웃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무얼 하실 건가요? 공개할 거예요? 그녀가 대답하며 총을 뽑았다. 단 한 사람만 봐도 단지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우는 더 말하지 않고 앞으로 나왔고 그녀는 그의 등에 총을 대었다. 그들은 5층으로 돌아갔다. 강철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숨이 막혔다. 태우는 스캐너에 손을 올렸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내가 문을 열면 전체 시스템이 두 번째 확인 없이 10분 후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겁니다. 즉, 당신은 나와 함께 들어가야 하고 아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지연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가 손을 눌렀다. 초록불 문이 열렸다. 안에는 마이너스 20도의 서버룸이 있었고 하얀 빛, 이상한 침묵. 지연이 먼저 들어갔고 태우가 뒤따랐다. 그들 발 아래는 유리 바닥이었다.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생물학적 데이터 보관소가 있었다. 각각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정치인에서부터 고위장교, 심지어 동남아시아 최대 제약회사의 CEO까지. 방 중앙에는 원형 제어판에 공개 유출 또는 지우기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오직 두 가지 선택뿐. 그녀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태우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공개하면 그들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심지어 기지원, 운반자, 기술자도요. 당신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내가 지우면 더 많은 수백 명이 실험으로 죽을 겁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할 수 없어요, 지연. 하지만 누가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공개 유출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감히 못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버튼에서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위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복도로 쏟아져 내려왔다. 충성이 달려들었다. 명령을 무시하고 입에는 기술실 벽에서 방금 제거한 화학 열폭탄을 물고 있었다. 그는 달려와 폭탄을 방 중앙에 떨어뜨리고 문 앞에 서서 막았다. 안 돼, 지연이 소리쳤다. 충성 나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우가 겁에 질려 물러섰다. 센서가 달려 있어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누구든 물러나면 폭탄이 터질 거예요. 그때 지연은 충성이 그녀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남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차고 흘렀다. 그녀는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위해 문을 지켜줘야겠구나. 충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새기려는 듯이. 그녀는 공개 유출 버튼을 누르고 방을 뛰쳐나갔다. 강철문이 그녀 뒤로 닫혔다. 뒤에서 충성에 짖는 소리가 들렸다. 고통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단지 작별 인사였다. 일주일 후 세계 소셜미디어는 익명의 서버에서 유출된 영상으로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불법 인체 실험, 관련된 권력자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불타는 방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진돗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국경 근처 외딴 시골에서 짧은 머리의 여성이 평범한 옷을 입고 작은 돌 무덤 옆에 나무를 심고 있었다. 비석에는 한 줄만 새겨져 있었다. 충성, 화살 없이도 적의 심장을 관통한 전사. 지아는 조용히 서서 비석 위에 손을 얹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이야기했었지, 그렇지? 그녀는 속삭였다. 죽어야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고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감정을 저희와 나눠주세요.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호작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더 깊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